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오늘 모실 이 사람 10만인 오마이뉴스를 매월 후원해온 10만 클럽 회원은 MBC에서 20여 년간 이름을 날리신 분입니다. 인간시대, PD수첩,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굵직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오셨는데요. 현재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정기라 원장입니다. 진흥원은 한류의 최전선의 정부 지원부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령탑인 정 원장님을 모시고 한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대한 이야기부터 소개부터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생소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희 이제 진흥원 이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니까 11글자입니다. 좀 길지요. 근데 올해로 21년째가 됐고요. 2003년에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이름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2003년이라면 이 시기가 바로 이제 이 한류가 막 시작되던 때입니다. 예. 처음 시작할 때는 주로 아시아권에서 한류를 활성화하고 또 혐한류나 반한류가 그때 조금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처하는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이후에 이제 2018년에 국제문화교류진흥법에 의해서 문체부의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진흥원은 이 한류에 대한 백서라든지 뭐 이런저런 작업들을 좀 출간도 해오시고 연구도 해오셨는데, 정 원장님께서 보시는 한류의 시발점이 된 사건 내지는 뭐 작품 있다면 어떤 거로 꼽을 수 있나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1994년이죠. M본부의 트렌디 드라마 질투라고 있습니다. 예. 질투가 중국 하얼빈 TV에서 이제 방영이 됐습니다. 당시에 지방 네트워크에 연결돼 가지고 이제 사실상 이제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었죠. 그래서 이 질투를 한류의 효시로 꼽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중국에서. 92년에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93년에 계약하고 예. 94년에 질투가 방영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97년에 이제 장안의 화제작인 김수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가 이제 중국 CCTV에서 방영돼 가지고 공전의 히트를 했죠. 그리고 이제 1999년에 이제 중국의 언론에서 이걸 한류라고 호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에는 이제 겨울 연가가 일본에서, 그렇죠. 2005년에는 이제 대장금이 중국을 필두로 대만, 홍콩 등 동아시아에서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한류는 드라마에서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한류 1.0이라고 합니다. 한류 1.0은 드라마 중심, 2.0은 이제 K-팝 중심, 3.0 신한류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가죠. 저는 이 한류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맹위를 떨친다라는 뭐 이런 기사를 딱 처음 접했을 때 백범 김구 선생의 이야기를 좀 떠올렸어요. 선생은 이제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부강한 나라보다는 문화 보국 그걸 이제 문화 강조하셨죠. 아름다운 나라를 말씀하셨죠. 그게 실현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뭐 이런 좀 벅찬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좀 느꼈는데요. 우선 한류의 특성이 무엇이라고 좀 보시나요? 이 한류는 이제 학계에서요. 한국의 대중문화와 그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해외에서 대중적으로 수용되고 소비되는 현상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드라마 좋아하는 거는 한류가 아니에요. 그렇죠. 해외에서 한국 콘텐츠를 좋아하고 인기리에 수용되고 소비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한류가 이렇게 막 점화가 되고 폭발하니까 이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 설명을 먼저 시도한 데는 소위 신문방송학과 학계에서 주로 이걸 주목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근접성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근접성. 근접성이 이제 뭐냐면은 동북아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문화권? 한자 문화권이다. 유교 문화권이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이 말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필이 됐구나. 그런데 이게 동북아에서 끝나지 않고 동남아, 중동, 유럽, 중남미 막 이렇게 확산되니까 거기는 근접성으로 설명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이제 현상이 바뀌니까 설명하는 이론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 다음에 나온 이제 이론적 틀이
혼종성 이론이다. 혼종성. 이렇게 문화 자체가 섞여 있다.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히 뭐 K-팝은 뭐 흑인 음악이 들어가 있다. 여기 연구한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류 문화 콘텐츠에 이 한자 문화권, 유교 문화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이 문화적 요소가 섞여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먹힌다. 그래서 혼종성 이론으로 설명하다가 나중에는 초국적성, 무국적성 뭐 이러다가 마침내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으로 네. 가니까 예. 야 이런 빈부격차 문제는 우리 사회에도 있다. 그렇죠. 심지어 뭐 기생충 오징어 게임 보고 영국의 어떤 저 언론에서는 요거 주인공만 바꾸면 우리 얘기다. 그러니까 보편성 이론으로 돌아가. 사실 모든 문화 콘텐츠는 보편적인 어떤 공감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보편성 이론으로 돌아갔어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우리 콘텐츠가 뛰어난 완성도를 갖고 공감대가 있다, 소구력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한류 인기 비결은 바로 콘텐츠의 힘이다. 예. 그리고 상상력과 창의성, 예. 그리고 이제 서사, 스토리죠. 예. 서사의 매력과 주제의 보편성. 예. 이걸로 이제 세계적인 소구력을 획득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할리우드나 여타 국가에서는 줄 수 없는 그런 예. 그 매력이 있다. 한국 콘텐츠만의 세계관이 있다. 예.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 사회가 그 지난 70년의 그 한국 현대사의 전개 과정이 예. 그 압축 성장과 예. 여러 가지 그 모순을 극복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게 다 서사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 아닙니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것이 한류의 선행 조건이 됐다고 보고요. 또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우리 창 제작자들의 고뇌와 노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말하자면은 이제 유튜브나 OTT 이런 그 디지털 IT 시대를 맞아서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한류가 가능했던 힘의 원천이다. 그러한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그 고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전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이런 그렇죠. 예. 그런 보편성 때문에 이제 이게 맥히는 것이다. 소위 말해서 보편성의 소구력이 가능한 완성도가 있었다. 완성도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 한류를 최정상으로 이끄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 아니면 작품 노래가 있다면 뭐 어떤 걸 좀 꼽으시나요? 30년 역사니까 뭐 예. 여러 가지 그 스타 분들이 많고 예. 중요하고 큰 역할 하신 분들이 많죠. 예. 먼저 그 우리 문화산업의 그 비전과 전략을 세운 정책적으로 예. 김대중 대통령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 문화산업 정책을 펼친 시기는 이제 김대중 정권 때,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학계와 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제 당시에 문화부문 관련 예산을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1% 이상 확보하겠다고 공약을 했고요. 그걸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이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화 정책의 기조를 세웠고요. 특히 또 뭐 아시다시피 이당 김대중 정부 때 일본 문화 개방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 당시에 우려를 하고 반대 목소리도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 문화한테 우리가 저항력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일본 문화 개방을 했고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일본에 우리 한국 대중문화가 들어가는 교두보가 된 겁니다. 오히려 열어놓은 게. 그러니까 일본 문화를 안 받고 우리 한국 문화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본 문화를 받으니까 한국 문화 콘텐츠가 들어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일본에서 한류가 점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점 몇 가지로 김대중 정부가 오늘날 그 한류를 만드는 어떤 그 토양을 제공했다, 단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콘텐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결국 이제 정책과 예산이 있더라도 이게 콘텐츠가 통해서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구체적인 작품 콘텐츠는 이제 뭐 겨울연가, 대장금, 별의 소용 거대, 태양의 후예 이렇게 계속 히트작이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태원 클라스, 사랑의 불시착 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OTT 시대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영화 쪽에서는 이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20년에 아카데미상 사관왕을 했습니다. 이전에 한국 영화가, 한국 배우가 아카데미상을 받는다. 이거 상상할 수가 없었죠, 사실은.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기 오징어 게임을 더하고 싶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OTT에 전 세계 동시 론칭됐던 날이 나중에 이제 역사에 남을 날이 될 텐데 2021년 9월 17일입니다. 아, 예. 날짜까지 예,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뭐 많은 기록들을 세웠죠. 예. 공식적으로 역대 현재까지 가장 많은 시청자 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양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예. 질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소위 그 신자유주의 모순을 그 미학적으로 그렇죠. 완성도 있게 그린 작품이라는 그렇죠. 평가가 나왔고요. 저는 오징어 게임이 그 한류와 K 드라마의 그 분수령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징어 게임이 나오고 그 이후에 세계적으로 한류 콘텐츠에 대한 언급량이 30배 이상 급증했다. 이런 이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당시에 몇몇 연구자하고 의기투합해 가서 오징어 게임과 콘텐츠 혁명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뭐 세종도서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노래 쪽을 그냥 넘어가면서 보죠. 그렇죠. 뭐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예. 저는 뭐 BTS나 블랙핑크 뭐 대단하지만 예. 저는 한류 점화나 확산이라는 점하고 관련해서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거 폭발적이었죠. 네. 이건 또 2012년 7월 15일입니다. 나중에 역사에 남을 겁니다. 이게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 올라간 날이 그날이에요. 강남스타일이 유튜브에 올라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할 때 저는 이제 M본부에서 소속돼서 중남미 지사장 겸 특파원으로 브라질에 있었습니다. 그거 계셨었죠. 그런데 예. 그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강남스타일이 어떻게 인기를 얻고 신드롬을 만드는지를 직접 목격했네. 네. 어땠습니까? 예, 뭐 굉장했죠. 그리고 뭡니까 공원에서 예. 막 이 몹씬을 연출하고 뭐 틀어놓고 막 틀어놓고. 예. 그러기도 하고 그 당시 브라질 언론 방송에 다 나왔습니다. 예. 저는 한국인이 부른 한국 노래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효시입니다. 야, 한국 사람이 부르는 한국 노래가 저렇게 인기를 얻을 수도 있구나 그렇죠. 하는 하나의 사례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 K-팝 붐을 예언하고 선도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때 브라질 리오 축제에 네. 싸이가 초대받아서 와서 공연했습니다. 예, 그때 제가 현지에서 단독 인터뷰도 했습니다. 싸이도 받고요. 싸이도 받고. 예. 그 한류가 이제 그 세계 정상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선 데에는 민간 영역에서의 아무래도 그 경쟁력 제고라든지 창의성, 아까 말씀하셨던 재미, 뭐 이런 것들을 좀 뭔가 그 영상물로 만들고 노래로 만드는 뭐 이런 뭐 능력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과정에서 그 정부의 역할도 이제 상당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한류는 콘텐츠 산업이고요. 이거는 민간에서 주도하고 창 제작자의 몫이라고 봅니다. 크리에이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부는 이제 창 제작자들이 콘텐츠 제작에 전념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 뭐 정권 교체가 있었고 뭐 진보 보수 정권이 이렇게 교대로 있었습니다만은 그 한류 잘 되고자 하는 데는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이견이 있을 수가 없죠. 뭐 그동안 이제 뭐 융자 지원 사업이라든지 방송 포맷이나 이제 콘텐츠 재가공 지원 사업, 또 스튜디오 시설 같은 인프라 구축 이런 걸 꾸준히 해왔습니다. 주로 이제 이 제작의 그 저변들을 좀 문화 콘텐츠 산업의 그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고요. 좋은 콘텐츠가 자유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제 만드는데 노력을 해왔지 않느냐. 결국은 저 골자는 그거네요. 그 DJ가 처음 내세웠던 그 원칙들을 어느 정도 지켜나가는. 간섭은 안 하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지원한 뭐 이런 것이 지금까지 한류가 창의성과 일부 뭐 그동안 이제 한 30년 되면서 뭐 굴곡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굴곡과 기복이 없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한류 활성화 쪽으로 왔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이제 그 정부의 역할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공부문에 있는 정부 예산을 쓰는 기관이 이제 한국정문화기술원 아니겠습니까? 저희 커피스는 한류가 이렇게 막 처음에 활성화돼서 막 이제 해외 진출하고 이럴 때 일방주의나 상업주의적인 경향으로 조금 비춰진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는 수익성 위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돈 되는데 공연하고 티켓 팔고 굿즈 팔고 이러고 그러고 공연 끝나면 가고 그러니까 팬들이 있죠. 물론 팬들이 좋아하고 뭐 저렇게 향수를 했지만 그쪽에서 보기에는
뭐 와가지고 공연하고 뭐 돈만 벌고 간다. 뭐 이런 그렇죠. 일방주의 내지는 상업주의 아니냐는 비판의 소지가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를 보완하는 것을 우리 공공부문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진흥원이 그동안 뭐 동방성장 디딤돌이라는 사업도 있고 민간협력 해외사회공헌, 해외 한류 커뮤니티 지원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생활문화 먹고지 사업, 아시아송 페스티벌, 문화이지역 뭐 이런 사업으로 그런 어떤 그 일방성과 상업성을 좀 보완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 쿠바가 수교를 했습니다. 네, 수교를 이제 2월 14일날 발표했죠. 그렇죠. 근데 수교 과정에서 우리 이제 그 쿠바 수교가 말하자면 한국 외교의 마지막 비워진 조각그림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맞추게 됐는데 이 쿠바 한류를 보면요, 2013년에 내조위원이 처음으로 방영이 됐어요. 2013년. 네. 내조위원이 방영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뭐 시크릿 가든, 아가씨를 부탁해, 자꾸 M본부 프로그램을 말씀하신다고 할까봐 그런 드라마가 방송이 되고. 수교는 안 됐는데 그렇게 문화는 그렇게. 네, 그렇죠. 수교는 안 됐고 2005년에 코트라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쿠바에서 자생적으로 한류 동호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류 팬클럽이 있어요. 대단하네요. 지금 한 15,000명 된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한류 팬클럽이 만들어지고 한국 붐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한류가 문화교류의 계기가 되고 양국의 친선이 이가지하는 거죠. 민간 부문에서. 그래서 진흥원에서도 한류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 아르꼬르라는 그 한류 동호회가 있습니다. 한류 동호회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는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가지고 왜 삭감됐어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그 쿠바 한류 동호회는 지원이 계속될 수 있는 뭐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한류의 그 이 파급 효과 중에 경제 효과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계속 강조하시긴 했는데요. 정부가 그간 그 밝힌 수치도 있죠. 우리나라 그 경제에서 지금 현재 한류가 차지하는 이런 포션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저희 진흥원에서 또 조사 연구팀이 있어가지고 그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한류 관련 조사도 하고 통계 데이터를 생산해 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요, 연간 한류로 인한 총 수출액, 여기는 이제 문화 콘텐츠, 소비재, 관광 다 포함해서 145억 달러입니다. 145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한 20조에 육박하는데요. 이 수치는 한국 전체 수출액의 한 2.3%에 해당합니다. 2.3%. 상당한 거죠. 그리고 수출과 별개로 생산 유발 효과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연간 한 40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40조. 그리고 이제 한류 확산은 문화 콘텐츠 수출 확대하고요. 화장품이라든지 K-뷰티라고 그러죠. 가공식품, 식품이니까 K-푸드입니다. 이런 소비재 수출도 이끌었는데요. 한류가 물론 이제 문화 콘텐츠 소비재인데요. 문화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이게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선순환이 되려면 여기에서 말하자면은 쉽게 말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죠. 산업적 측면도 돈을 벌어야 되는 측면에서 한류 정책 결과로 상당히 그 경제적 효과를 또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지금 그 한류의 그 좋은 면만 이렇게 쫙 말씀하셨는데 그 명과 암이 있을 것 같아요. 한류에도 한번 그거를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뭐 일이든지 명암이 다 있죠. 명과 암이 교차하는데 뭐 명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 암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안이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방적인 국뽕이 될 수 있습니다. 자화자찬, 자아도취.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타 문화에 대한 오만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경계해야 되는데 뭐 전문 용어로는 문화적 전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젠더, 인종 뭐 이런 거에서 뭐냐면 타 문화의 그 맥락적 이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표현한다거나 뭐 몇 가지 사례들이 있고 문제가 됐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혐한류나 반한류로
나타날 수 있죠. 그런 사례들이 조금 왜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한류가 막 붐을 이루니까 빨리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충분한 숙려 기간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의 질이 저하될 수 예, 있고 성공 사례를 빨리 막 반복하고 이러면서 획일화 현상, 쏠림 현상 이런 게 좀 경계해야 될 몫이 아닌가. 그리고 앞서 제가 수출 효과나 한류 수지를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이걸 이제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네, 역효과가 있죠. 이걸 너무 과도하게 부각하게 되면 현재 경계 저항이 오게 되죠. 우리 돈 다 빼간다 뭐 네, 그런 식의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 그 한류의 일방주의나 상업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방 통행이 아닌 상호 교류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해야 될 몫이 상당히 크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방 한류가 아닌 상호 교류로 가야 되고 오만하지 않은 겸손 한류, 착한 한류로 가야 되고 뭐 그런 거가 저희 그 코핏에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소통과 연대를 통해서 그렇게 지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간 쭉 한류의 그 과정들을 좀 지켜보고 하실 텐데요. 뭐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편에서는 뭐 한풀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이런 또 우려의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한류의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라고 좀 보시는지? 지금까지 성취에 안주하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는 그 변화와 혁신 이걸 통해서 의미 있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 반복과 자기 복제 이거를 경계해야 되고요. 성공 신화에 매몰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경계해야 된다. 콘텐츠 창 제작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지겨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콘텐츠를 보고 아 지겹다 어디서 봤다 아 니들 이제 그만해라 이러면 이제 그때가 위험시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그 한국 가수가 없는 K-팝 그룹이 등장하고 있어요. 좀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서나 이렇게 이 유닛으로 하면서 일부 멤버를 이제 외국인으로 현지에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예 이제 전체가 다 전 멤버가 다 비한국인으로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동반성장 디딤돌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면은 해외에서 주로 이제 동남아의 아세안 국가인데요. 해외에서 신인급 아티스트를 초청해가지고 한국의 K-팝 연수 시스템에 이게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뭐 K-팝 연수 시스템이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뭐냐면 이제 나중에 한 4, 5개월 연수를 시키고요. 나중에는 신곡을 주고 아시아송 페스티벌 무대에 올립니다. 그리고 성공리에 끝나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국에서 이제 말하자면 K-팝 가수로 활동하는 거죠. 그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신곡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어떤 분은 아니 이렇게 하면은 우리 그 K-팝의 그 경쟁자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우려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종주국이다. 종주국에 그런 자신감도 없어서 되겠느냐. 오히려 산업적으로 문화적으로 K-팝의 저변을 확대하는 거다. 그래서 그쪽에서 K-팝 그 가수가 계속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종주국인 그 뭐랄까 인기, 권위 이걸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문화적 그 진입의 관점으로 교류의 판을 깔아주면서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 모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거를 K-팝 없는 K-팝, K 없는 K-팝, K 없는 K 콘텐츠 뭐 이렇게 해서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저는 한류의 수용 현상이 확장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쪽에 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쪽에 저는 뭐 브랜드 수출 개념이에요. 그렇겠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의 문화의 절변 우리의 종주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신감으로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K 없는 한류는 저는 비욘드 K, K를 넘어선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진흥원이 어떤 일을 앞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정리 말씀. 저희가 뭐 말씀드린 대로 진흥원은
크게 국제 문화 교류하고 예. 한류 지원, 한류 예.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제 수레이 두 바퀴가 아니냐. 예. 그래서 2003년에서 2018년까지는 한류 중심이었어요. 2018년부터 국제 문화 교류라는 그런 이제 미션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충분히 서로 넘나들고 조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국제 문화 교류를 뭘로 합니까? 콘텐츠를 갖고 콘텐츠 하죠. 가지고 하죠. 그 콘텐츠의 그 마중물이 한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류를 통해서 교류로 이어지는 거죠. 음. 말씀드린 것처럼 한류 활성화와 활발한 상호 문화 교류로 네. 어떤 정부들은 이견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한류에는 이념도 없고 지역도 없고 보수 진보도 없다. 예, 젠더도 없고 세대도 없다. 네.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류 역사가 30년이라고 그러면 네. 1994년부터잖아요. 그렇죠. 1994년부터면 그때는 김영삼 정권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그러니까 계속 그 보수 진보 정권이 교대로 하면서 지금까지 지난 30년이 그대로 다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 30년의 각종 정책과 콘텐츠가 다 집적된 것이 오늘의 한류다. 지난 30년의 역사가 바로 오늘의 한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한류의 활성화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커피서가 계속 열심히 하겠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저도 홍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오마이TV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정기라 원장님과 함께 오마이TV를 후원하실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드리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그 10만인 클럽 회원을 모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함께 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죠.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갑진년의 갑진 인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